75세의 노모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유산을 아내에게 남겼죠. 그러면서 남편은 눈을 감기 전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 녀석 조심해. 걔가 분명 손을 댈 거야. 그때 그녀는 웃어 넘겼습니다. 노망이 났나 싶었죠. 세상에 어떤 엄마가 친아들을 경계한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떠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듯 집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기에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의 집을 뛰쳐나왔을까요? 그 낡은 본가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억지로 서명까지 강요당할 뻔했던 힘없는 노인에서 어떻게 온 가족을 침묵하게 만든 갑이 되어 주도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가족의 붕괴를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슬픈 예언과 운명의 역전극입니다. 그녀가 너무 독한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이상 그녀의 자비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은 노망 났다며 남편을 비웃던 한 엄마가 어떻게 뼈저리게 현실을 자각하고 통쾌하게 반격하는지 그 전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 75세입니다. 지금은 지은 지 30년 된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벽 모서리엔 곰팡이가 좀 슬었고 계단 센서 등은 툭하면 고장나지만 저는 이곳이 편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이 있고 베란다에는 영감과 함께 심었던 능소화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비록 영감은 이제 없지만요. 저는 그해 겨울을 자주 떠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밤이면 꿈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영감의 그 메마르고 고집스러운 눈빛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일주일, 그는 병원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튜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 지긋지긋해. 소독약 냄새나는 병실 말고 내 침대에서 죽고 싶어.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래를 뽑아내고 몸을 닦이고 체온을 재고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시계추가 바닥을 구르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영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임자, 자나? 저는 겉옷을 걸치고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왜요? 나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내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저는 또 장례식 때 무슨 꽃을 써라, 도시락 챙겨가려는 먼 친척들 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 잔소리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당신 명의로 다 돌려놨어. 그리고 민석이. 난 걔를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며느리 미경이. 그 여자가 무서워. 당신 조심해야 해. 멍청하게 굴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영감의 숨은 거칠었고 눈가에는 애원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영감에게 그가 젊었을 때 입던 짙은 회색 정장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커져버린 옷이라 허리 뒤를 옷핀으로 고정해야 했죠. 화장터에서 저는 화로 앞을 지켰습니다. 그의 육신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제 손에 남은 건 그의 검은 구두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는 집 근처 장례식장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치렀습니다. 원래는 옛 이웃들을 불러 빈소를 지키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말리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상조 회사 부르면 깔끔하게 다 해줘요. 친척들 와봤자 접대하느라 어머니만 힘들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이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영정사진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더군요. 오직 손자 지호만이 가끔 달려와 향로에 불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 저는 그 아이를 보며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꽉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눈물이 나지 않았죠. 사람이 떠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장 맨 위칸에서 붉은색 가죽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감이 남긴 집문서 등기 권리증과 미리 서명해둔 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죠. 식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다 문득 조심해라 하던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 민석이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즘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이 조금 두려웠고 예전과는 웃는 모습이 달라진 며느리 미경이가 더 두려웠습니다. 49제가 채 끝나기도 전 그들이 밥을 먹자며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사온 치킨과 불고기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 치르느라 힘드신데 밥하지 마세요. 좀 쉬셔야죠. 뭘 이렇게 돈을 쓰냐.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린 가족이잖아요. 뭘 그렇게 남처럼 그러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밥을 두어 술 떴을까요? 아들 민석이가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물어볼 게 좀 있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힐끔거렸고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밥만 먹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알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랑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내볼까 해서요. 자리가 아주 좋아요. 역세권이고 저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자금이 딱 1억이 모자라요. 그것만 아니면 엄마한테 손 안 벌리는데 1억. 제가 되묻자 며느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시세가 요즘 5, 6억은 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그의 나이도 있는데 번듯한 사업 하나는 있어야죠. 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수도꼭지에 부딪혀 탕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돌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식탁에 앉아 남은 치킨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물어뜯긴 듯 아팠습니다. TV 리모컨을 쥐고 있었지만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 아무도 제가 방금 친아들에게 1억짜리 청구서를 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장 위에서 붉은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등기 권리증과 함께 영감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체였죠. 이건 당신 목숨줄이야. 잘 지켜. 안 그러면 화병 나서 죽어. 영감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눈을 부릅뜨고 말했었죠. 민석이가 뭐라 하든 일단 듣기만 해. 덜컥 믿지 말고.
사람은 기차 도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는 법이야. 그땐 영감이 노파심에 하는 소리라 여겼는데 이제 보니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소유주 이름, 박옥자. 그 세 글자가 서늘하면서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겨있던 문이 삐그덕 열리는 기분이었죠. 이제 곧 태풍이 몰아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배달 음식이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왔더군요. 갈비찜에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어머니, 이거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예요. 맛 좀 보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마치 건강식품 파는 약장수 같았습니다. 저는 두어 번 집어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도가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민석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급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카페 투자한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지호 때문이에요. 손자 이름을 들먹이더군요. 며느리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5호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가야 지호가 거기 배정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부담드리기 싫은데 학군지 아파트가 평당 5천은 하잖아요. 30평이면 15억이 넘는데 전세금 빼도 계약금이 모자라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읽는 연기자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호가 정말 지 부모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까? 아니면 그저 할머니가 언제 햄버거 사주나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 집 팔아서 너희 학군지에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는 거냐?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부인하지 않더군요. 저는 계란말이 하나를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영감이 병원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멍청하게 굴지 마. 네 건 네가 지켜. 다음 날 아침 저는 집문서를 다시 책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천만 원 줄 테니 집 팔라는 소리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 뜻이 정 그러시다면 강요는 안 할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끄는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표는 미리 끊어서 봉투에 넣어두었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우리를 제일 아끼신다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 집,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이 낡은 집이 그들 손에 해체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팥죽을 한 솥 끓여놓고 베란다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꽃잎 하나가 신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영감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다 양보해도 되지만 목숨줄만은 양보하면 안 돼.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물렀나? 아니면 이건 양보가 아니라 그들의 바닥을 확인해보는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영감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었음이 증명되는 셈이니까요. 3주가 지났을까요?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죠. 엄마, 나 다음 주에 카페 오픈해. 엄마한테 밥 한번 살게.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와서 봐요. 전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냐?
저기 홍대 근처 골목인데 자리는 작아도 목이 좋아요. 동업자들도 이번엔 대박 날 거라고 난리예요. 그래, 축하한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네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렇지. 아들은 찔린 듯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에이, 참. 엄마도 내가 어떻게 또 그래요. 하지만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 자리. 아들은 저를 시끄러운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바른 아들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제대로야.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아들이 구겨진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딱 5천만 더 있으면 2호점을 바로 낼 수 있어요. 강남 쪽에 내면 회전율이 빨라서 금방 본점 뽑아요. 알아볼 수도 없는 수익 분석표와 인테리어 사진들을 넘기며 아들은 침을 튀겼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호점이냐. 한 달도 안 됐지만 반응이 폭발적이라니까요. 여기 구글 리뷰 좀 보세요. 사장님이 잘생겼다. 커피가 맛있다. 별점이 5개예요. 아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번에 준 5천이면 충분하다지 않았냐? 아들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멀리 보라고.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제가 말이 없자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을게요. 이번엔 정말 실망 안 시켜드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마. 아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다른 물주가 없나 머리를 굴리는 눈치였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심심해서 왔어요. 같이 차나 한잔해요. 제가 좋아하는 롤케이크를 사들고 왔더군요. 앉자마자 손자 이야기, 학군 이야기. 요즘 집값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훅 들어왔습니다. 참, 어머니.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집 30평이죠.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고 적적하지 않으세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글쎄다. 방 하나는 빨래 널고 하나는 서재로 쓰니 딱 좋은데. 어머, 책도 보세요. 그럼 요즘 경제 잡지도 보고 신탁 공부도 한단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웃들이 그러던데 어머니 참 복도 많으시다고.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자식 농사 잘 지으셨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본론을 꺼내기 위한 밑밥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손자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지호가 갈비를 뜯으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그랬어. 나 나중에 새집 간다고. 거기에 할머니 방도 있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할머니는 혼자 안 살아도 되고 헌집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우리 새집이 된대. 거긴 엘리베이터도 있대.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는 귤을 까주느라 바쁜 척하며 못 들은 채 하더군요. 지호야, 할머니는 지금 집이 좋은데 근데 엄마가 할머니 집 팔아서 돈 만들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붉은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안에 든 모든 서류를 편의점에 가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는 안방장롱 깊숙한 곳 금고에 넣고 다른 하나는 남해에 사는 사촌동생 순자에게 등기로 붙였습니다. 그 애는 80이 다 되어가지만 정신이 맑고 입이 무거운 친구입니다. 편지엔 딱 한 줄만 썼습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봐라.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 당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모른 척하면 진짜 바보인 줄 아니까요. 요즘 들어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누군가 들어오려는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왔는데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장롱문이 덜 닫혀 있고 책상 위 파일철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죠. 서랍도 평소보다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고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에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편물을 잘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언니, 잘 받았어. 신주단지 모시듯 장독대 뒤에 숨겨놨으니 걱정 마.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주에 아들이 유난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근처에 배달 왔다며 들르더니 나중엔 대놓고 말하더군요.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어디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쓴 웃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엄마는 참 정리도 잘 못하시면서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옷장을 뒤적거리며 옷 정리를 하는 척 하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외출하는 척하고 골목 어귀 슈퍼마켓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군요. 15분쯤 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드시라고 과일 가져다 놓고 나오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 과일은 제가 직접 산다는 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책장부터 확인했습니다. 붉은 파일철은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학 잡지 밑에 깔아두었는데 전화번호부 밑에 깔려 있더군요. 내용물은 그대로였지만 누군가 훑어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제야 영감이 왜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들 내외가 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낡은 빌라는 곧 재개발 들어간다던데 그럼 아파트 입주권 나온다면서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 집이 편해서 재개발이고 뭐고 관심 없다.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저희 생각엔 어머니가 이 집 파시고 현금 쥐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럼 저희랑 같이 사셔도 되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을 다 내리고 저에게 통보만 남은 듯한 기세였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노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요즘 병원비도 비싼데 현금 가지고 계셔야 든든하잖아요. 병원비? 나 실비보험 다 있고 건강보험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미리 서류 준비해 두었다가 좋은 기회 오면 팔자는 거죠.
저는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내 서류 뒤져봤니?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수습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깜빡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파일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챙겨 몰래 옆집 최 영감님 댁으로 갔습니다. 영감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만약 제가 며칠 안 보이면 남해 사는 제 사촌 동생한테 좀 전해주시고요. 최 영감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소. 내 입 무거운 거 알지 않소.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늙은이 지켜주는 건 늙은이밖에 없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영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더 늙은 척, 더 노망난 척 했을 겁니다. 그들이 안심하게 만들었겠죠. 달콤한 말 한마디면 빗장을 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가 막상 문을 열면 텅 빈 허공만 보게 했을 겁니다. 이건 계략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안 져. 2달이나 지났을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달달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할머니표 닭백숙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지호, 걔 생각 싫어하지 않냐? 아휴, 다 컸어요. 이제 잘 먹어요. 참, 그이가 요즘 반성 많이 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하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래요. 저는 거절하지도 승낙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사는 게 편하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혹시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 테니까 신분증이랑 집 관련 서류 좀 챙겨오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뭐 등록할 게 있어서요. 저는 두고 보자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붉은 파일처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뱀처럼 조용히 누워있지만 손을 대는 순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뱀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가 연차까지 내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죄송했어요. 미경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진짜 잘 모실게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카페 이야기, 지호 학교 이야기를 떠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가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싹 정리했어요. 화장실도 딸려 있고 에어컨도 새 거예요. 옷장엔 새 옷이 가득했습니다. 니트, 조끼, 털신, 어머니 사이즈 딱 맞춰서 샀어요. 입어보세요. 내 치수는 어떻게 알았냐? 저번에 어머니 스웨터 몰래 가져다가 쐈죠. 그 말투가 어찌나 상냥한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녁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군요. 어머니는 공주님처럼 계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밥을 먹다며 느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참, 어머니 그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죠? 너무 오래되면 화재보험 보상 안 나온다던데. 30년 됐지. 왜? 위험하다. 제가 보험 좀 알아봐 드릴까요? 됐다. 내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한다. 며느리는 웃으며 국을 더 퍼주러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 개 짖는 소리. 저는 열쇠고리에 달린 낡은 붉은색 플라스틱 장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감이 철도청 정년퇴직할 때 받은 기념품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과한 연극이라는 걸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매끄럽고, 너무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말실수도 하는 법인데, 지금 저들의 말은 대본처럼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손자의 말까지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이었죠. 등기소 장부에 박혀 있는 그 이름. 3글자. 그들은 박옥자라는 이름을 지우고 박민석이라는 이름을 새겨넣고 싶은 겁니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연기하면 나도 끝까지 장단 맞춰주마. 그들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엔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나한테 웃어주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때처럼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머니, 이 보라색 옷 입으세요. 얼굴이 확 사내라며 알랑거렸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몸만 추스르세요. 저는 그녀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주는 옷을 입고 꿀바른 독 같은 말들을 견뎠습니다. 밤이면 족욕을 시켜주며 넌지시 묻더군요. 어머니,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어때요? 거기 번화가라 살기 좋겠죠?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싫다. 호호, 그럼 어머니는 병원 가까운 데가 좋으세요. 제가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는지 묻는 거냐? 며느리는 천진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노후 계획 세워드리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며느리가 삼계탕을 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골밀도 검사 예약했어요. 모시고 갈게요. 건강보험증 가져가야 하냐? 당연하죠. 그리고 신분증, 등본, 도장도 챙기세요. 요즘은 본인 확인이 까다로워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집문서는 안 가져가도 되냐?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 어머니 농담도 참 당연히 안 가져가죠. 그 귀한 걸 왜 들고 다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통장을 새로 만들자며 은행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그 낡은 통장 잘 안 지키잖아. 내가 새 걸로 바꿔줄게. 엄마, 서류 쓸 줄 알아요. 알지. 예전에 네 아버지랑 많이 해봤다. 아유, 제가 다 해드릴게요. 도장이랑 신분증만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챙겨갈게. 아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미 해지된 옛날 통장과 사용정지된 체크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장은 문방구에서 파는 막도장을 넣었죠. 진짜 인감도장과 서류는 제가 먹는 고혈압 약통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약통은 제 베개맡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우체국에 갔을 때 아들은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르신이라 제가 대신하는 게 빨라요. 저는 뒤에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 눈 아직 멀쩡하다. 서명은 내가 할 테니 비켜라. 그날 오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전산 오류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제가 신분증을 절대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웃음이 일그러지더군요. 마치 초점이 나간 사진처럼 흐릿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지호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학군지 아니면 요즘 애들 기죽어서 학교 못 다녀요. 우리 명의로 된 집 없으면 입학도 힘들고. 그래서 집을 사겠다는 거냐. 잠시 침묵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집 비어 있잖아요. 그거 처분해서 우리랑 합치자는 거죠.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묵묵히 국만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마셔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동의만 해주시면 절차는 저희가 다 밟을게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그들은 희망을 본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거래를 시작했다. 불을 끄고 누워 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약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이 들어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샤브샤브였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며느리가 고기를 제 그릇에 놔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기 진짜 좋아요. 그이가 특별히 사온 거예요. 웬일로 이렇게 잘 먹냐. 아들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식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왔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침 오호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봤어요. 1층이고 남향의 확장형이라 넓어요. 금매로 19억 5천에 나왔는데 이건 잡아야 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집 팔고 세금 떼면 8억 7천 정도 나와요. 저희 돈 4억 합치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집도 생기고 지호도 학교 가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효도 받고 일석삼조잖아요. 며느리가 찻잔을 들며 옛길을 박았습니다. 아버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이 사는 거.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계산 한번 빠르구나. 내 집 팔면 얼마 남는지까지 다 알아봤냐. 두 사람이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냐?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다 나오죠. 요즘 시세가 투명한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나쁜 뜻 아니에요. 엄마, 그 낡은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곰팡이 피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건데 미리 좀 당겨 쓰자는 게 뭐가 나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거기서 30년을 살았다. 혼자서도 잘만 산다. 며느리가 급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시면요? 누가 발견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아직 너희 명의가 아닌 걸 걱정하는 거겠지. 아들이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엄마!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저와 영감이 처음 그 집을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커튼도 없는 거실에서 페인트 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죠. 저는 사진을 그들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 집,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산 집이다. 죽기 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내 목숨줄이라고. 며느리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사고방식 좀 버리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집 팔아서 너희 새 아파트 사고 명의는 너희 앞으로 하겠다는 거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긍정의 침묵이었죠. 좋다. 솔직해서 좋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집 안 판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옛집 베란다에 서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능소와 꽃잎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영감이 부엌문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보더군요. 가까이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옮기고 치워버릴 수 있는 짐짝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라는 존재가 아니라 집이라는 자산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식빵뿐이었습니다. 구워지지도 않은 맨빵. 며느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 대신 그릇을 퉁명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쾅! 저는 그 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인사를 생략하고 물만 마시더군요. 집안 분위기가 쉰내 나는 국처럼 시큼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뺏지 않더군요. 아들이 문에 기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기 살 거면 눈치껏 하세요. 집안일도 좀 거두시고요. 제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나 손님 아니냐? 너희가 모시겠다고 데려오지 않았니?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었으면 엄마 그 썩은 집에서 고독사 했을 거예요. 저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조용히 그릇을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점심때는 밥도 안 주더군요. 배달시켜 먹을 거라면서요. 저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들이 내려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진짜 안 팔 거야? 안 팔 거면 우리도 엄마 대접 못 해드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안 팔면 네 엄마 아니냐. 아들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거면서 그거 가지고 유세 좀 떨지 마요. 치사하게.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치사해? 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 세상에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름보다 더 확실한 관계는 없다는 거다.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게 무슨 회사예요? 계약서 쓰고 유언장 써야 해요. 그럼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게 유산 상속받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생각 좀 고쳐 드세요.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우린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더 이상 나를 위한 계획은 세우지 마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에 기대 비웃었습니다. 어딜 가시게요? 그 낡은 집으로? 혼자서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상관 마라.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슬리퍼 제가 사드린 거예요. 가시려면 그거 벗고 가세요. 저는 미련 없이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제가 신고 왔던 낡은 단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아요. 집 문제 해결 안 되면 오지도 마요. 제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집 엄마 혼자만의 거 아니잖아요. 내 지분도 있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법대로 해라. 자신 있으면 뺏어가 보든지. 문을 열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디로 갈지 막막했지만 단 1초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 집의 온도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붉은 파일 처리 든 약통을 메고 남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풍경이 뒤로 물러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중에 돈은 5만 원도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봄을 구걸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 바닥, 얇은 플라스틱 매트 위에서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흉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지호 전학 가야 하는데, 학비도 내야 하는데, 대출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바닥에 머리를 또 썼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이렇게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요양원에서 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공허함이 아닌 차가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입구 경비실에 말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알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질문이 틀렸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는지 물어야지.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줄을 끊으려 했던 건 너희 아니냐.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전 그냥 너무 급해서 지호 미래 생각하다 보니. 그래, 넌 지호 미래를 줄 수 있어. 제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내 걸 뺏어서 줄 생각은 마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 저번에 그랬지? 그 집 어차피 너 이거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진짜. 그러면 내 손으로 태워버린다고.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유산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제 사후에 남은 전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한다는 내용에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죠. 적어도 개들은 주인 배신 안 하더라.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집 이미 태워서 하늘로 보냈다. 그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노을이 창가에 주황색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 아까 그분들 혹시 또 와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걔들이 제일 원하던 걸 내가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야. 김 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더 일찍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여자가 자신을 가족의 일부로만 여기면 남들도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족의 소유물로 착각하게 됩니다. 효도라는 건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고 선임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는 게 효도지 내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란 걸 더 일찍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사촌 동생 순자에게서 등기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뺏으려 하면 쥐어박아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들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적는 법을 배운 것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째 저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을 설득해서 서쪽 구석에 작은 땅을 얻었죠. 이름하여 옥자 농장,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게 아들 녀석 카톡 프로필 사진 훔쳐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땡볕에 뭐하러 고생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 저는 말하죠. 내 땅이 생겼잖아. 등기소 도장 찍힌 땅 말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땅.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인생 이야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옆자리 최할아버지가 여사님 눈빛이 달라졌어. 한번 나가봐요. 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 75세입니다. 여기 오기 전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서명해서 넘겨줄 뻔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핏줄 믿고 정 믿고 자식이 보훈할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믿다 보니 나중엔 제 것이 하나도 안 남더군요. 제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남편과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마련한 집이죠. 그게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뒷줄에 앉은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그러더군요. 그 집 팔아서 자기들 학군지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제가 싫다고 하니 노망 났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 팔아서 제 노후 자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유언장도 썼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지금 여기서 텃밭 가꾸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평생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몇몇 노인들의 눈에서 깊은 부러움을 보았습니다. 내려오는데 최 할아버지가 사탕을 하나 주시더군요.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통쾌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그 후로 저는 요양원에서 신탁 설정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법, 유산기부법 같은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 전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울먹이더군요. 나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빈털터리로 여기 왔어.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것 챙기면 돼요. 봄이 올 무렵 캐나다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양지호, 손자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 근데 난 할머니가 태블릿 사준 거 기억나? 닭백숙 해준 것도. 나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 쓰래. 그래서 할머니한테 써. 내가 꼭 그림 그렸어. 능소화였습니다. 잎이 연잎처럼 크고 투박했지만 분명 능소화였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딱 한 줄. 지호야, 나중에 커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리고 남이 너한테 손 벌리게도 하지 마라.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머니가 자기한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건 기억하겠죠. 며칠 뒤면 76세가 됩니다. 늙는 게 무섭냐고요? 죽는 게 두렵냐고요? 두렵죠. 하지만 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상추를 뜯고 서명을 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를 수 있는 한 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뺏기고 속고 빈 껍데기가 되는 게 실패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작은 텃밭과 깨끗한 방, 그리고 이 말을 지키며 삽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안 준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사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다. 예전엔 TV에서 늙은이들이 요양원 가서 쓸쓸하게 죽는 거 보면 그게 제 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 스케줄은 직장인보다 바쁩니다. 월요일 오전엔 텃밭, 오후엔 요가, 수요일엔 신입 입소자 자산 관리 상담, 금요일엔 시민대학 강연까지. 원장님이 저보고 우리 요양원 간판 스타랍니다. 저는 살아있는 교재라고 정정해 주지요.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반격하고, 어떻게 나를 지키는지 3박 4일도 떠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노인 세대의 자산 위기와 가족 갈등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엔 거절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튼다길래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젊은 기자가 묻더군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잡아먹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 인생이 남의 사업계획서 부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법을요.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73세 이정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본인 명의로 6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는 본인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독촉장이 날아와서야 알았답니다. 그분이 울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믿은 게 죄라고 하시길래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렸습니다. 먹튀당한 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근데 손절은 우리가 해야죠. 인터넷에 뒤늦은 반격 수업이라는 칼럼도 연재합니다. 효돈이 보은이니 그런 거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피 같은 돈을 살아서 지킬 수 있는지만 씁니다. 가장 조회수 높은 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독해지지 않으면 자식은 잔인해진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서명할 줄 알고 비밀번호 알 때는 자식들이 웃으며 효도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싫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노망났다고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말도 못하게 되면 그땐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당신을 무대 밖으로 치워버릴 겁니다. 댓글이 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더군요.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는데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의 한 재단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고요. 제가 가긴 가는데 선생님 소리는 하지 마시오. 했더니 원장님이 웃으며 그럼 뭐라고 소개할까요? 묻더군요. 그냥 박옥자라고 하세요. 70년 넘게 걸려서 지켜낸 이름이니까. 강연장은 도서관이었는데 수백 명이 왔더군요. 저는 원고 없이 손자가 보내준 그림 한 장만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 손자가 그린 겁니다. 걔는 제가 심은 꽃은 기억하는데 지 부모가 제 집을 어떻게 뺏으려 했는지는 아마 평생 모를 겁니다.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정사를 폭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을 말하러 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권리, 선을 그을 권리, 나를 위해 뒷주머니 찰 권리. 우리 세대도 깨끗하게 살고 명확하게 남기고 존엄하게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내 집 열쇠를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할머니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희 엄마도 삼촌들한테 치여서 말도 못하고 사는데 영상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해줘라. 늙은 건 죄가 아니라고. 늙어도 나를 지킬 힘은 있다고. 학생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역에 내려 짐을 끌고 나오는데 바람이 찼습니다. 스카프가 날려서 한 손으로 잡고 있는데 옆으로 모녀가 지나갔습니다.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엄마는 짐을 들고 따라가더군요. 아니 엄마, 그 집 명의 아직도 내 앞으로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누구 주려고 그래? 저는 멈춰 서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가서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순 없는 노릇이죠. 저는 스카프를 단단히 메고 요양원 셔틀버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제 몫을 지켰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죠. 우리 세대 노인들, 이제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린 서 있을 테니까요. 뺏으려는 자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할 겁니다. 박옥자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매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짐이 되긴 싫은데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화가 되는 아이러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혹시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부모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노후 자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